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전 세계 돈이 일본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도 일본 주식에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비아디의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일본 5대 종합상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고요. 워렌 버핏 같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 증시에 쏟아부은 자금이 지난 2분기에만 무려 85조 원입니다. 덕분에 일본 증시는 33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본 증시가 요즘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일본 경제가 요즘 좋습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3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고 개인 소비도 늘면서 주요 경제 지표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올해와 내년 일본의 GDP 성장률 전망치는 G8 국가들 평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도 높아졌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견뎌낸 일본의 저력을 믿는 거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을 위한 주주 환원 정책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에게 자사주 매입을 늘리고 배당금 규모를 확대하라고 직접 챙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일본 증시가 잘 나가는 이유는 유동성 효과로 보입니다. 23년 4월 기준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 즉 유동성 공급 수준은 GDP 대비 약 120%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연준이 25% 수준이고 유럽 중앙은행이 30% 수준인 것과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결국 돈의 힘이 잠자고 있던 일본 증시를 깨운 셈이네요. 7월 12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예, 한 나라의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를 가늠해보는 돌아온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묻고 박정호 교수가 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예. 오늘 어디입니까? 오늘은 독일입니다. 아, 독일이요? 예. 사실 오늘 북한에서 미사일 쐈는데 이 주제가 맞는지 의구심이 갑자기 듭니다만 네. 독일을 통해서 통일이라는 건 어떤 과정으로 전개된다 말씀드리려고요. 네.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고 뭐 안보 문제가 있더라도 어쨌든 통일이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건 사실이죠. 예, 통일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1989년 11월 9일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네. 이때 뭐 출국 규제 완화 등의 자유화 조치가 발표되면서 장벽 철거를 결정했다 이런 오보가 났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로부터 1년 뒤 1990년 10월 3일에 독일이 해체되고 5개 주가 서독에 가입하면서 흡수 통일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독일의 통일 모습은 독일 동독이죠. 그 당시 예. 동독이 붕괴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일이 됐다. 뭐 이렇게 인식하기 쉬운데요. 예. 이거는 되게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당시 공산권 국가죠.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 국가 중에서 동독의 지위는 이 두 번째 경제 대국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련의 지원이 계속되는 한 동독이 경제적으로 물론 서독에 비해서는 약하긴 합니다만 뭐 붕괴하거나 무너질 수준의 상황은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베를린 장벽을 헐게 된 것은 네. 정확한 보도는 동독과 서독을 가르고 있었던 베를린 장벽을 먼저 헐 게 아니라요. 예. 인접 국가에 있었던 장벽이 먼저 헐린 겁니다. 예, 어느 나라죠? 예, 헝가리가 먼저 헐렸는데요. 예. 이것도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폴란드에서 1989년도에 네. 정치 자유화를 선언하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 폴란드에서 진짜 원하는 정치 이념이 뭔지 선거로 결정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예. 그런데 그 폴란드의 선거 결과가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선택한 게 돼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던 여타 공산 국가들에 해당되는 헝가리,
그다음에 루마니아, 그다음에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도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체제도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는 시민 기조가 높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헝가리 정부가 우리가 너무 누르지만 말고 숨통을 좀 틔워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헝가리에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는데 이 철조망이 다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는 철조망의 일부를 제거해 버립니다. 아, 자유롭게 나가라. 예, 갔다 괜찮다. 오세요. 보고 오세요. 이렇게 예.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활용한 게 헝가리 주민이 아니라 동독 사람들이었어요. 아, 동독 사람들이 헝가리에 관광 비자로 여행을 갔다가 헝가리는 같은 사회주의 체제니까 그냥 갔다가 그렇죠. 바로 거기에서 철조망이 사라져 있는 그 공간을 통해서 자유진영 국가인 오스트리아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초창기에 이 헝가리의 담장이 없어져서 넘어간 오스트리아로 넘어가서 서독이나 유럽 등지로 넘어간 사람의 숫자가 무려 34만 명이에요. 아, 우리도 지금 보면은 북한 주민들이 어쨌든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네. 탈북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규모가 컸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우리는 뭐 정확한 집계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지금 중국 본토에 나와 계신 세터민 뭐 탈북자 분들 이런 분들의 숫자가 한 2만 명 정도 된다라고 추산하고 있는데요. 네. 34만 명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넘어왔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네. 이때 헝가리를 통해서 자유진영으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주로 누군지를 살펴봤더니 네. 동독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20대, 40대 젊은 계층이고요. 아, 그것도 전문직이었어요. 의사라든가 치과 의사라든가 뭐 엔지니어라든가 어찌 보면 본인들은 기술도 있고 아직 젊기 때문에 뭔가 기회를 자유롭게만 주기만 하면 난 충분히 뭔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들이 넘어간 것이지 어찌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서독 지역에 고향을 둔 실향민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넘어가서 가족 보고 일가 친척 보려고 넘어간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먼저 간 거죠. 아, 그러니까 독일 그 동독 국가로서는 경제 주축이 되는 20, 30대, 40대 전문직들이 넘어가면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성을 느꼈겠군요. 맞습니다. 바로 실제 경제가 흔들리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기 시작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동독의 남기를 선호했던 동독 주민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동독에서 대규모 시위를 합니다. 근데 그 시위의 구호가 뭐였냐면요. 네. 우리는 남고 싶다. 단 개혁을 해달라. 아, 요거였어요. 넘어가기는 싫은데 네. 여기도 개혁이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바로 이런 커다란 물결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예. 그런 물결들 속에서 헝가리가 추가 선언을 합니다. 남은 장벽마저도 모두 허물겠다. 예,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댐을 막는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장벽이 다 허물어지고 베를린 장벽까지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통일을 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으로부터의 개혁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주변국의 도움이랄까요? 뭐 동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당시에는 냉전 시대였고 독일을 지켜보던 주변국들의 상황도 다 달랐을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각자의 입장이 달랐을 텐데 어떤 국제적 형세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때? 네. 아까 앞서서도 통일은 동독과 서독에서 먼저 실마리를 푼 게 아니라 헝가리에서 담을 허물어서 풀렸다는 얘기도 드렸는데 예.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방금 말씀 주셨던 부분을 설명드리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만약에 통일을 하게 된다면 네. 주변국들에게 그렇죠. 결국 돈을 줘야 돼요. 아, 돈을. 예. 네. 대가를 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대가. 예, 당시 이제 소련하고 프랑스가 예. 가장 우려를 했어요. 먼저 소련 입장에서는 이제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면 그 모습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꼴을 갖출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우리 국경선 턱 밑 근처까지 이 자유진영 국가가 들어앉는다는 건 안보상의 위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같으면 허용을 안 하고 동의를 안 했을 텐데요. 예. 그런데 그 당시 소련의 경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서독이 경제적으로 원조를 해주기로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그렇다면 이 통일은 나도 동의를 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한 꼴이 돼버렸어요. 그럼 프랑스 예, 같은 프랑스가 이제 또 걱정이에요. 네, 인접 국가니까요. 예, 인접 국가이기도 하고 그나마 독일이라는 유럽의 맹주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군들은 프랑스 아니면 독일인데 독일은 동독 서독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사실 그동안에는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 왕자 자리를 꿰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일을 하면 만만치 않은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이 다시 급 경쟁자로 급 부상할 거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독일로부터 확답을 들었던 것은 나토와 EU 체제가 곧 들어설 건데 거기에서 우리 프랑스의 지분을 얼마까지 해줄 거냐. 원래 논의했던 수준보다 더 올려달라. 그러면 우리도 통일에 대해서 동의하겠다.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킨.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이 돼서도 프랑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계속 공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딱 미리 사전에 지분을 확보해 놓은 거죠. 네. 어쨌든 소련이랑 프랑스 같은 인접 국가들은 실리를 얻은 거네요. 네. 예. 미국 같은 나라는 어땠어요? 미국은 당연히 통일을 엄청 지지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유 진영이 네. 훨씬 확대되고 네. 상징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이겼다. 네. 체제 싸움에서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겠네요. 네. 그러면 좀 궁금해지는 거는 예. 어쨌든 우리가 경제 프로이기도 하니까 예. 통일 후에 독일 경제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거든요. 우리도 통일 얘기를 하면 항상 경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기는 하는데 나아졌는지 더 안 좋아졌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통일되고 나서 흔히 말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홍역을 치러서 독일 경제가 한동안 어려워졌다 이렇게들 설명하세요. 네. 그런데 경제가 뭐를 보고 어려워졌느냐 안 어려워졌느냐 뭐 어떤 지표를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겠죠.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라는 대표적인 지표를 보면요. 예.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예. 독일이 통일이 되고 난 뒤에요. 한 15년 가까이 기간 동안 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었던 연도는 딱 세 차례가 있는데요. 네. 일단 1993년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2003년도가 있고 네. 그다음에 2009년도가 있습니다. 예. 네. 이 세 가지 연도를 이제 보면요. 네.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일단 1993년도는요. 이거는 통일돼서 사실 독일만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게 아니라 이 1993년도에는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역성장을 하거나 성장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통일된 지 3년 뒤라서 통일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유럽 전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그 이유가 EU 체제를 출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U 체제가 출범되고 나서 어찌 보면 교통 정리가 좀 필요했겠죠. 예. 그 과정에서 약간 뭔가 경제적인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유럽 경기 전체가 조금 퇴보했거나 정체 상태가 됐는데 예. 그거에 맞물려서 독일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한 거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해 보이는 거죠. 2003년은요? 예, 2003년은 1999년이 또 유로화를 이번에 출범합니다. EU 체제는 출범이 진작됐고 이제 단일 통화를 출범하는데 이걸 화폐를 또 하나로 통일시켜서 그렇죠. 1999년이니까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났더니 또 경제적인 홍역이 치러지는 거예요. 갑자기 저쪽에 더 싼 인건비의 근로자들이 이쪽 나라로 막 넘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 올라가고 여러 변곡점들이 있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2003년도도 유로화 출범 이후에 홍역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도 똑같이 어려웠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마지막 2009년은 딱 감오시죠? 예, 글로벌 경제 위기.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 세 시기 이후에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죠. 경제가 잘 굴러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때는 늘 통일 비용이라는 걸 얘기를 하곤 하는데 예. 통일 비용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독일 쪽에서는 들어갔는지 어떤 것들이 비용으로 책정됐는지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독일에서 통일 비용을 어떻게 정의 내릴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냥 단순히 우리로 따지면 북한 지역에 SOC 투자하고 건물 짓고 도로 놓고 뭐 하는 그 비용을 통일 비용으로 해야 되는 건지 뭘 해야 되는 건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독일인들이 규정한 통일 비용은
동독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서독 사람들의 소득 수준의 70%까지 올라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통일 비용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연방제 흡수 통일이니까 어쨌든 그쪽의 경제 상황을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가능했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통일 비용을 규정을 하고 나서요. 그러면 그런 소득 수준을 결국 똑같이 아니면 한 조금 70%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데 네. 어디다 돈을 써야 되는지를 자신들이 판단을 해봤더니 우리가 보기에는 뭐 낙후된 지역이니까 그쵸. 도로 놓고 도로, 철도 건물, 놓고 뭐 철도, 예,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쵸. 사실 그거보다는 어찌 보면 복지 지출 여긴 교육도 포함입니다. 예. 그 지출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생활 수준을 갖게 만들자. 그렇죠. 이쪽에 방점을 찍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 비용이 계속 발생하나요? 네. 예, 최종적으로요. 네. 이 통일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만든 세금이 통일세라고 부르는데요. 실제 통일세라는 이름은 독일에서는 없고 연대할증이라는 걸로 불리는 명목으로 세금을 거뒀습니다. 예. 이게 실질적으로 통일 비용에 썼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 비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언제 최종적으로 없어졌냐 하면 2020년까지 이 세목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30년 정도가 걸린 거네요. 그렇죠. 남아있는 기준까지는 그런데요. 예. 그런데 그 중간중간 그동안 이제 통일비용을 많이 치러서 소득이 많이 그쪽 동독분들이 올라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세율을 점점 줄여왔어요. 단계적으로. 초창기에는 소득의 7.5%의 세율을 적용했고요. 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부터는 5.5%로 낮췄고 그다음에는 점점 더 낮추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일특정 부유층에만 통일세를 거두는 걸로 계속해서 이제 세율을 줄이거나 부과 대상을 좁혀왔습니다. 네. 그러면 2020년이라고 해도 30년 정도만 견디면 예. 이 통일에 관련된 비용 추가로 들어갈 돈은 더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통일을 생각할 때에도. 예. 그래서 독일 같은 통일세로 경우는 거둔 금액이 우리로 따지면 얼마의 금액이 되냐라고 했었을 때요. 우리 한국 GDP의 1년 GDP의 한 10% 정도 되는. 네, 그 정도 돈을 한 30년 동안 분납해서 걷어서 소득을 올리는데 사용한 것이죠. 정책적으로 잘만 설계하면은 이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렇긴 한데요. 네. 뭐 우리 솔직하게 오승훈 아나운서나 저나 세금 더 걷겠다고 하면 동의 잘 안 하잖아요. 여기 독일에서도 이 통일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초기에 통일 막 하고 나서 기분 좋았을 때 설문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일세 걷는 거 싫다라는 답변이 80%가 넘었어요. 근데 7.5%나 됐다고 하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은 뭐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그 통일을 초창기에 모색할 때 서독의 그 심리적인 통일 비용을 배려하는 모습도 너무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돈 문제, 뭐 정치적인 문제 이럴 수도 있지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서독의 총리인 콜 총리가 지금 동독이 막 대규모 시위가 있고 헝가리 국경을 통해서 서독으로 다 넘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오만한 소리를 한다든가 빨리 흡수 통일을 하고 싶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고요. 우리가 희망하는 건 동독의 안정감을 되찾는 거다. 이게 첫 번째 발언이었고 그다음에 그럼 동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 자기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동독의 일은 동독 주민들의 자결권 아래 결정되는 일이지 우리 서독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동독 주민들 중에서 우리 흡수되는 거 아니야?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마저도 불식시킨 아주 명연설들을 많이 하셨어요. 또 배울 게 있네요. 그럼요. 어쨌든 국민적 동의가 중요하다. 그리고 흡수되는 곳이나 아니까 어쨌든 통일이 되면 양쪽에 다 주민들의 동의 그리고 마음을 잘 달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네. 교수님 설명 듣다 보면 벌써 맨날 시간이 다 돼가지고 퀴즈를 빨리빨리 내드려야 되는 시간이 와요. 퀴즈 오늘도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답 맞춰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건데요. 당연히 오늘도 독일과 관련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독일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며칠 기사를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독일 축구구단 바이에른 뮌헨의 입단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은 독일의 프로축구 리그인 분데스리가에 속해 있고요. 이 분데스리가는 우리나라의 이 선수가 98골이나 넣은 리그입니다. 우리나라의 레전드 축구 선수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뭐 그냥 원탑인 것 같은데. 네. 이분은 누구일까요? 네. 오늘 힌트 주관식이거든요. 네. 혹시 주실 수 있어요? 예, 오늘 힌트는 성대모사로 준비했습니다. 예, 이분 해설 좋아하거든요. 예. 성대모사 예. 이거 검증된 건가요, 이거? 아닙니다. 오늘 처음 해봅니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네. 예. 둘이야. 죄송합니다. 아, 이거 지금 이 신문선 위원은 아니에요. 아니고요. 답이. 예. 네, 오늘 답에 두리아가 나왔으니까 두리 아버님이겠죠? 예. 제가 좋아하는 스트라이커가 레알 마드리드의 라울이라는 선수인데요. 예. 이분이 예전에 젊은 시절에 축구 선수가 되기로 꿈꿨던 이유가 나는 차붐이라는 선수를 보고 축구 선수가 되길 희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힌트는 드리도록 하고요. 예, 신문선 아닙니다. 정답은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1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3분 뽑아서 2잔씩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궁금한 나라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역시나 박정호. 저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승훈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돈 문제 해결해드리는 억울한 경제 시간. 오늘도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대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월세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계약을 갱신할 때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네. 오늘도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 챙겨주신다고요. 네, 지난 시간에는 이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과 월세를 5% 한도 내로만 올릴 수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또 10년간은 계약 갱신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문제될 수 있는 권리금과 원상 회복 문제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상가 임대차 문제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실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나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유료 문자 샵 8001번으로 내용 보내주십시오. 조세영 변호사가 상담해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계약을 계속 이어나갈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로 해결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계약 만료되고 그 다음 발생한 문제들을 주로 짚어주신다고요? 네. 저는 이게 제일 걱정일 것 같아요. 권리금. 사실 이 권리금이라는 개념은 상관행으로 오랫동안 정착됐기 때문에 문제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권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권리금의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바닥 권리금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이 시설 권리금은 말 그대로 뭐 인테리어나 집기 같은 걸 내가 들였던 그 비용을 말하는 거고, 영업 권리금은 몇 년간 내가 여기서 장사를 쭉 하면서 손님들을 많이 모아놨다. 여기가 좀 유명해졌다. 이런 영업상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 또 바닥 권리금이라는 거는 신축 건물이라서 사실은 그 전에 뭐 어떤 영업한 사안이 없는데도 위치나 입지가 워낙 좋아서 처음 들어가는 건데도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경우를 바닥 권리금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처음 들어갈 때도 권리금이 있네요. 네네네. 권리금은 원래 이제 건물주와 주고받는 돈은 아니죠. 예. 임차인끼리, 그러니까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이 나가면서 주는 돈이 권리금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아 나가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고요. 이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임대인이 왜 방해를 하죠? 실제 뭐 사례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직접 이 장사 잘 되는 상가를 인수하고 싶기도 하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권리금이 높게 책정되면 사실은 다음 들어오는 임차인을 구하는 데 조금 약간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권리금이 계속 높아진다는 것은. 그래서 실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기를 2달 남기고 이제 신규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분이 생겨가지고 그분과 권리금 계약을 하고 건물주에게 이제 알렸어요. 이렇게 권리금 계약했으니까 임대차 계약을 해주세요 라고 알려주니까 건물주는 이 사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예. 이러면서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겠다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그걸 포기하고 다음에 또 다른 임차인 후보를 또 구해왔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과 1억 1,000만 원의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을 했고, 건물주에게 이분은 좀 무난하다. 계약을 체결해달라라고 통보를 했지만 건물주는 또다시 그 임대차 계약을 못하겠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번이나 권리금 계약 기회를 잃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재판부는 이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자체를 방해했다고 봐서 7,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처럼 우리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 건물주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으려고 할 때 이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해줘라라는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리금을 어떻게 회수하는 걸 방해하냐면 법에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은 임차인이 이제 이렇게 앞사연처럼 새롭게 임차인이 될 분을 구해왔어요. 근데 이분한테 오히려 건물주가 내가 권리금을 받아야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예.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안 되고 또 권리금 자체를 주고받지 못하게 나는 권리금 인정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예. 방해하는 행위 그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받았던 월세나 보증금보다 지나치게 높은 뭐 보증금이나 월세 뭐 2배 이상 높여가지고 시세보다 더 높게 불러서 아예 그 계약 자체를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 네. 그것도 방해에 해당되고요. 그 밖에 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통상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기존에 식당을 하고 있던 예. 곳이어서 당연히 식당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식당을 이어받으려는 임차인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난 더 이상 이제 1층 식당 냄새 나고 싫어요. 음. 여기를 그냥 커피숍이나 뭐 오피스 이런 것만 받겠다. 이렇게 업종 변경을 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요구한다던가 예. 이렇게 하면 이것도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권리금이라는 건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그거를 임대인이 인위적으로 뭔가 정당한 권리를 얻지 못하게 하면 결국은 임차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라는 법의 명령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임대인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래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단순히 뭐 그냥 만기가 됐는데 내가 권리금을 못 받아 나갔다라고 해서 바로 건물주한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임차인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임차인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만기일까지 그 6개월 사이에 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을 일단 찾아야 되고요. 그 사람을 건물주에게 소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가게를 내놨는데도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한다면 사실 그 가게가 권리금을 줄 정도로 뭐 인기 있는 가게가 아니라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새롭게 임차인이 될 사람을 찾았고 그 사람과 사이에 내가 권리금 얼마를 받기로 계약했다는 증거 그리고 그 사실을 건물주한테 통보를 했는데 건물주가 방해해서 그 새 임차인 후보와 계약을 못했다는 증거까지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건물주 쪽에서도 그런 점을 악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건물주가 이 부분을 아예 주변 부동산 같은 데에다가 예. 나는 새 임차인 안 받고 그냥 내가 이 가게 그냥 인수하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버리면 예. 주변에서 새 임차인으로 들어오겠다는 분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예.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뭐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을 소개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건물주는 상가를 자기가 직접 이제는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아예 새 임차인 받기를 거절해 버렸던 거예요. 네. 그랬더니 임차인은 당연히 뭐 다음에는 더 이상의 후보를 구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임차인이 너무 억울하니까 건물주를 상대로 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예. 이 건물주는 이 사람이 제대로 새 임차인이 될 사람을 소개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계약을 못한 거지 나는 방해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대법원까지 간 사례였는데 이 대법원은 이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네. 사실 이런 경우까지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라면서 당연한 결과로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건물주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복잡한 사례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뭐 문자 메시지로 문의들 많이 주시는데요. 대표적으로 2160님께서는 건물주가 월세를 일순간 너무 많이 올리는 경우도 방해행위 아닌가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이 시기에 굉장히 시세 자체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건물주가 요구하는 높은 월세 자체가 주변 통상의 시세를 봤을 때는 뭐 합리적이다라고 하면은 방해가 안 될 수가 있지만 주변 시세랑 비교해서도 너무 높은 금액을 부른다면 사실은 계약을 안 하겠다는 의도잖아요. 그러면 방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자체를 그냥 올렸다는 것으로 방해 행위로 판단할 수는 없고 주변 시세와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또 이런 질문 하나 왔습니다. 9165님하고 그다음에 97585님 이 두 분은 건물주가 내가 가게 할 거라고 나가라고 할 때도 권리금 못 받잖아요. 이때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례인데 내가 가게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권리금만큼을 사실은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주거나 아니면 못 받게 한다면은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새 임차인은 못 받게 한 거니까. 저는 이 질문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가게를 그 집주인이 자기가 원래 하던 그 가게를 그대로 이어받으면 그 임차인에게 그 권리금을 집주인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예, 그건 줘야 되고 네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가게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례대로 하면 되는 거죠. 네네. 예. 그것도 어쨌든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 많네요. 역시 가게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또 0338님께서 건물 리모델링 한다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도 진짜 많겠는데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계약갱신 청구했는데 여기 재건축하니까 나가라. 이렇게 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 리모델링 자체가 건물 자체가 너무 위험 등급을 받을 정도로 낙후가 된 경우에는 나가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안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건물주 쪽에다가 권리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건 어때요? 건물 리모델링 하다 보면 손님이 좀 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집주인이나 건물주에게 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건물 리모델링 하면서 계속 장사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물 자체가 막 공사 뚱땅뚱땅 하고 있으면 내 가게는 열고 있어도 사실은 방해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뭐 어느 정도의 이제 약정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사실 소송까지 가게 되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영업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 원인이 이 공사로 인한 것인지 이걸 밝혀내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을 건물주나 그 임대인을 통해서 뭔가 훼손받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권리다라는 건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그럼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네, 이게 뭐 무조건 내가 받으려고 했던 권리금이다라고 해서 그대로 책정을 하게 되면 사실 또 건물주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이제 권리금 계약했던 금액, 그 금액과 또 임대차 종료 당시 발생할 수 있었던 통상의 권리금 중에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근데 이게 통상의 권리금이라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가면 권리금 감정 신청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정도 입지와 매출과 뭐 컨디션의 매장이라면 통상적으로는 권리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일반적인 권리금을 산정을 하고요. 그 감정 금액에 나오게 되면은 그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이제 판결이 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권리금 말고도 계약 만기 때 많이 문제되는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정말 많이 문제되는 것이 이 상가의 원상 회복 문제. 아, 그렇네요. 네, 상가가 이제 원상으로 복구를 해서 반환을 할 의무는 있거든요, 임차인분이. 근데 이 임차인이 상가를 뭐 인테리어하고 개조 수리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놔야 되지만 이 상가라는 것은 전전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 전 임차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상가 건물에서는 사실은 이 지금 임차인이 그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하고 시설물을 이어받아서 계속 장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경우에는 나갈 때 임차인은 내가 설치한 게 아니고 그 전 임차인이 설치한 거니까 나는 여기까지는 원상복구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건물주는 임차인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다 양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철거해라 라고 맞서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원상회복 비용 자체가 사실은 철거비도 있지만 뭐 예. 폐기물 처리비, 자재비, 인건비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게는 뭐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원상 복구에 관한 소송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금 원상복구 문제는 말씀 듣고 보니까 권리금 받아서 그 전 사람 걸 받은 거니까 권리금 문제와도 연결될 것 같은데요? 네, 종전 대법원의 태도는 이 임차인이 기존에 음식점으로 경영하던 그 상가를 임차해서 내부 시설을 개조하고 단장해서 장사를 하다가 이제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자기가 개조한 범위 내에만 이제 원상 회복을 해서 반환하면 되는 거지 그 이전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 회복할 의무는 없다라는 판례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또 하나 나온 게 이분은 이제 전 임차인으로부터 커피 전문점 영업 자체를 양수하고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임대차가 종료한 사안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판례가 그 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도 모두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론이 달라졌네요. 그렇다면 판례의 태도가 바뀐 겁니까? 언뜻 보면 이 두 판례가 완전히 상반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관계가 좀 다릅니다. 예. 앞에 음식점 말씀드린 부분은 이미 음식점으로 운영되던 점포이기는 하지만 현 임차인이 빌린 다음에 상당 부분 새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또 사업권을 양도받거나 권리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별도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개조한 범위 내에서만 원상 회복하면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네. 반면 뒤에 그 커피 전문점 판례의 경우에는 예. 영업 자체의 양도가 이루어졌고 인테리어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물려받은 받은 거고 같은 상호로 계속해서 그 커피 전문점을 운영했고 네. 임대차 조건도 거의 동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 임차인의 지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자체도 부담하게 돼서 전체를 다 철거해라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법은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맞아요. 복잡합니다. 네. 근데 제일 좋은 건 결국 건물주나 뭐 주변 사람들하고 안 싸고 잘 무난하게 해결하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다툼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원상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약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보통 그냥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원상으로 복구한다라는 내용만 간단하게 써져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분쟁들이 와르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건물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원상 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상 복구는 임차인이 상가를 인수한 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기존의 땡땡 커피 전문점 인테리어를 그대로 승계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기존 인테리어 부분까지 원상 복구한다라는 식으로 써두시면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바로 도움될 수 있는 여러 법률 지식 오늘도 여러 사례를 통해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하하의 너는 나의 운명, 내 운명입니다. 하하가 독일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오늘 정답은 차범근이었습니다. 제가 이분 성대모사를 정확히 했는지 신문선이라고 해주신 분이 없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요. 휴대폰 뒷자리가 7782님, 6167님, 0532님 이분들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 기침하면 약 챙겨주고파 그게 너야 너뿐이야 You are so pretty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